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판 절차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오른쪽에 적어놓은 목차처럼 제1장 형사소송법 일반론에서 출발해서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및 피의자, 또 수사의 단서, 임의수사,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에서부터 제7장 공소의 제기까지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공소 제기를 통해서 공판 절차가 개시될 텐데요. 그 공판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서 소송 조건과 제1절 소송 조건과 제2절 소송 행위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패드 화면 녹화 기능의 음성과 이 표시가 시간적 간격이 생기는 문제 때문에 다른 앱을 사용하려고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해봤는데,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화면의 크기라든지, 또 한 페이지를 설명하기에는 좋았는데, 이렇게 저희 강의처럼 강의 안의 내용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한 점을 발견을 해서 다시 아이패드 화면 녹화 기능을 주로 이용하기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초에서 10 몇 초 정도 음향과 이 표시 사이에, 화면에 나타나는 표시 사이에 지금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아이패드 화면 녹화 기능을 통해서 강의를 녹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송 조건이라는 것은 강의안 1782에 나와 있지요. 소송 조건의 의의는 소송이 적법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저희가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소송이 적법하게 수행되는데 필요한 조건. 예를 들어서 법원이 어떤 사건에 관해서 심리 재판하기 위해서는 재판권과 관할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모든 사건에 필요한 일반적 소송 조건이고, 또 있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적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부르면서, 또 형식적 재판, 실체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다 형식 재판에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 형식적 재판을 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여져서 형식적 소송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고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일반적 소송 조건에 대비하는 개념이 이제 특별 소송 조건이라는 것인데, 특별 소송 조건은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와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죠. 친고죄라는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만 필요한 소송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특별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일반적 소송 조건이라는 개념에 대비된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일정한 사실의 부존재가 소송 조건이 되는 것을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동일 사건에 관하여 확정 판결이 없을 것, 부존재, 동일 법원에 이중의 공소 제기가 없을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있어야 하는 적극적 소송 조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극적 소송 조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고 표시해 본 것처럼 형식적 소송 조건에 반해서 소송의 실체면에 관한 사유,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 면소 판결 사유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체에 관해서 확정 판결이 없을 것, 또 실체에 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 등과 같은 사유는 실체적 소송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 소송 조건에 대한 개념, 대비되는 개념이 실체적 소송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아니라 사건의 절차, 형에 대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이라는 것이 형식적 소송 조건이라는 것이죠.
한편 재판권과 관할권에 대해서는 이 강의안 1915 이하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 조건의 의의로서 소송이 적법하게 수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소송 조건이라고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형사소송법에서 소송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개념을 쓰는데 반해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요건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상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이태영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강의 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또 소송 조건이 흠결된 경우에는 공소 기각이나 관할 위반, 면소와 같은 재판에 의해서 소송 절차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면 결국 유죄나 무죄의 판단과 같은 실체 재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형식 재판으로 종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래 2004년도에 선고된 2004도 4693 판결을 보면서 소송 조건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4도 4693 판결의 사안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기소가 됐던 사안인 것이죠. 그래서 잠깐 표시를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의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공소가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공판에서 심리를 해보니까 신호를 위반해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다는 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 위반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런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1항 본문 소정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밝혀졌죠. 그렇게 되면 이 사안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1항 본문에 따라서 4조 1항 본문은 제가 아래 참고 표시해 놨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1항 본문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조 2항 본문에 규정된 죄라는 것은 이제 차량 운전하다가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와 3호에서 또 다른 예외 규정도 있지만 저희가 이 판결에서 볼 것은 3조 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3조 2항 단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호 위반이었던 것이죠. 신호 위반. 그런데 그런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4조 1항 본문에 따라서 소정의 법률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이 밝혀졌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4조 1항에 따라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항인데 1789을 보시면 따라서 형사소송법 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가 돼버리니까요. 그렇다면 소송 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소송 조건이 흠결되면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 면소 판결에 그 형식 재판을 선고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에는 327조 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790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하더라도, 즉 과실 자체가 없다고 증명이 되어서 무죄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 재판인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 표시 두 번째 보시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이걸 줄여서 실무상 교통법 위반죄라고 하는데, 혐의 없음, 무죄 사유와 같은 거, 그리고 보험 가입 사실과 같은 소극적 소송 조건이 경합하는 경우에, 무죄와 보험 가입 사실이 경합하는 경우에 형식 판단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실체 판단인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검찰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이것을 형식 판단 우선의 원칙 또는 형식 재판 우선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90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 같은 논리가, 제가 거기 또 참고 표시하고 써놨죠. 중앙선 침범 사고로 기소되었는데 재판을 해보니 중앙선 침범 사실이 없는 겁니다. 그럼 중앙선 침범 사실이 아니면 역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4조 1항 본문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이 되는데, 공소가 제기된 것이 되어서 역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강의안 4584 이하에서 다시 등장하겠습니다만,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송 조건이 흠결되면 이와 같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 법원 재판 단계에서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는데, 공소기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식 재판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소송 조건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은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없다든지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는 범죄 성립 조각 사유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네. 그 다음 소송 조건의 추안으로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이 없는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있는지가 소송 조건, 고소의 추안으로 논의됩니다. 그렇죠? 추안이라는 것은 제가 한자로 이렇게 추후에 보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 전면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와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는 견해,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수사가 허용되지 않거나 수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제한적 허용설이라고 하는데, 저희 대법원 판례가 그와 같은 제한적 허용설을 취하고 있죠. 아래 판례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고소의 추안에 대해서는 강의안 597 이하에서 저희가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상당 부분 강의 진도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이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공부했던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은 앞에 강의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는 것도 좋은 공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1995년 2월 24일 선고된 구사도 252 판결은요, 저희가 강의안 160 이하에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친고죄나 세무공문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 저희가 소송 조건이란 말로 공부를 했는데, 소송 조건과 소추 조건은 같은 개념으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추 조건이고 범죄 성립 조건 아니죠. 구성 요건 해당성이나 위법성 책임하고는 관계없죠. 그리고 수사의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친고죄나 이런 범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제한적 허용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사도 3373 판결도 읽어보면요.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세무종사 공무원의 고발은, 고소는 물론이고 특정 범죄에 있어서의 고발도 그렇죠. 공소제기의 요건이고 수사 개시의 요건은 아니므로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 수사를 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세무서장이 고발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 제기 전에 고발이 있은 이상 수사는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전에 고발까지 있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 피고인에 대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고소와 고발은 공소 제기 전에 갖춰주면 되지 수사 전에 반드시 갖춰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제한적 허용설의 입장에서요.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요. 그리고 같은 취지의 2008도 7724 판결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출입국관리소장 등의 고발이 없는 경우에 수사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같은 논리가 강의한 165 이하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그쪽으로 돌아가서 복습을 해보시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것이 이제 점점 더 이해가 깊어지겠지요. 이렇게 해서 소송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 공판 절차의 기초로서 소송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행위의 의의는 1797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송 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저희가 소송 행위라고 합니다. 소송 행위. 그래서 소송 행위의 종류에는 그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누가 그런 소송 행위를 하는가라는 주체가 누군가에 따라서 법원의 소송 행위와 법원 이외의 당사자,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의 소송 행위로 나눌 소송 행위, 그리고 제3자의 소송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체에 따른 분류 크게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에 소송 행위는 법률행위적 소송 행위와 사실행위적 소송 행위로도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사실행위, 이런 표현행위, 이런 데서 이런 공부를 저희가 민법에서 한 일이 있는데요.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행위에 관한 법리가 소송행위에 적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에 보시면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를 지향하는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한 소송행위를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소송행위가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예를 들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고소, 또 보석의 허가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보석 청구, 법원에 대한 심판의 심판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담긴 공소의 제기, 또 법원의 심판 결과를 표시하는 재판의 선고,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본질적 요소로 돼 있죠. 이에 반해서 소송행위를 하는 주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에 대하여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소송행위를 사실행위적 소송행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논고, 검사의 논고, 검사의 구형, 또 당사자의 변론, 증인의 증언, 감정 등과 같은 표현행위나 신체 체포 구속, 물건의 압수, 장소나 물건에 대한 수색 등과 같은 순수한 사실행위가 이와 같은 사실행위적 소송행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구분은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에는 표현행위와 또 사실행위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웠는데요. 민법 총칙에서 아마 공부하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니 의사표시를 본질적 요소로 하느냐, 행위 자체에 대해서 소송법적 효과가 부여되느냐, 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역시 민법 총칙으로 돌아가셔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부분을 공부하시면 더 이해가 깊어지리라고 봅니다. 1802로 넘어가서 소송행위는 한편
실체를 형성하는 실체 형성 행위와 절차를 형성하는 절차 형성 행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효과를 요구하는 소송 행위 또는 효과를 부여하는 소송 행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행정행위에서도 행정법을 공부할 때 행정행위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법률행위 이론이나 행정행위 이론이나 이런 이론들이 법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네, 소송행위에 대해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살펴보고요. 소송행위의 방식으로 넘어가서 소송행위의 일반적 방식으로는 구두주의와 서면주의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37조 1항에 보시면 판결이라는 거, 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소송행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 변론에 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구두주의에 의해야 됩니다. 변론은. 그리고 제275조의 3에서 구두 변론주의라고 해서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어서 결국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공판정에서의 구두 변론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구두주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237조 고소고발의 방식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서 할 수 있다고 해서 서면주의와 더불어서 구술주의도 같이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행위는 구두주의, 어떤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주의 같은 것이 채택되고 있다는 점도 공부하실 때 염두에 두면 더 이해가 깊어지겠죠. 한편 이와 같은 소송행위는 나중에 이제 가치 판단에 이르게 되는데요.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은 크게 네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송행위가 성립되느냐, 불성립되었느냐, 그 소송행위가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효무효, 소송행위가 적법하냐, 부적법하냐의 문제, 또 소송행위가 이유가 있느냐, 이유가 없느냐,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죠. 그래서 다음 판결을 읽고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로 이 유효, 무효에 대한 판단이 되겠지요. 그 유효, 무효. 자, 판결을 보시면 92년에 선고된 925 1결정인데요. 먼저 형사소송 규칙의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형사소송 규칙 154조 1항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라는 제도가 나중에 있는데요. 그런 행위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라는 소송행위가 부존재한다 또는 무효이다 라는 주장을 한 경우에는 그 주장하는 자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 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 속행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상소의 포기 취하를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소의 포기 취하나 절차 속행의 신청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재판 파트에서 공부하겠지만요. 자, 이 사건에서는 재항고인이 자신이 상고 취하라는 소송행위를 했는데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상소 절차의 속행을 구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재항고인이 법원에서 징역 7년 벌금 20만 원과 더불어서 보호감호까지 이렇게 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내용을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서 보호감호라는 것은 저희가 형법 총칙에서 형벌론에서 범죄에 대한 효과로서 형벌과 보완 처분이 있다 그랬는데 이 보완 처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장래의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해서 과하게 되는 보완 처분. 지금은 보호감호라는 보완 처분이 폐지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까지 2005년 정도까지 보호감호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징역 및 벌금형과 더불어서 보호감호라는 보완 처분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피고인이 교도관도 착각을 했고 피고인도 착각을 해서 보호감호 부분은 보호감호 부분이 이제 보호감호 청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보호감호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상고를 했다가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1811에 보시면 제한고인이 부산구치소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했는데 그 상고장을 대신 적어준 대필하여준 교도관이 그날 저녁에 판결 선고 결과서를 보고서 제한고인에게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었다. 즉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어서 보호감호는 없는 것이 되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한고인은 그렇다면 보호감호 부분에 대한 상고는 없는 것으로 해달라.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니 그에 따라서 상고장 중에서 보호감호 부분이 삭제되었으며 제한고인이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다음에 상고 자체를 취하한 거죠. 보호감호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니 그렇다면 징역 7년에 벌금 20만 원은 받아들일 만하다 해서 상고를 취하한 것이죠.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그래서 제한고인이 피고 사건의 형과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한 형과 보호감호 처분이 모두 확정되었다. 사실은 보호감호 처분이 기각된 것이 아니었는데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와 같은 통보를 바꿔서 잘못되었구나 해서 상소권 회복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이 되고 다시 부산고등법원에 상소 절차 속행 신청을 제출하였던 것이죠. 상소의 포기, 취하가 무효다, 부존재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1813에서 보면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항소심 선고 공판정에서 심신이 긴장되어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으나 보호감호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당일 피고 사건과 보호감호 사건에 대하여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그날 저녁에 담당 교도관이 제한고인에게 보호감호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고 해서 이를 오신하여 잘못 믿고 징역형과 벌금형, 즉 피고 사건에 대하여 승복하려는 마음에서 상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되겠고요. 1815에 보면 이런 법리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선언을 합니다.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 상고의 포기 취하를 통해서 절차가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절차 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하여진 경우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피고인의 이익과 정의의 희생이 커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소송행위의 효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착오에 의한 소송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만일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고 둘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셋째, 그 행위를 유효로 하는 것이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에 비춰서 이 사건을 봤더니 첫째 요건은 갖추었다고 인정되나 두 번째 요건, 즉 제한고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 취하를 하였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1817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한고인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과정에 교도관의 과실이 개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상고 취하의 무효를 인정하려면 우선 제한고인 자신의 과실이 없어야 하는 것인데 보호감호가 선고된 것으로 알고 일단 상고를 제기한 제한고인으로서도 교도관의 말과 판결 선고 결과 보고서의 기재를 믿은 나머지 판결 등본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 등본 송달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참고 표시에 써놨는데요. 상고 취하를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제한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두 번째 요건, 제한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고 취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상고 취하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결론에서 정당하다. 이렇게 했던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제한고인에게 좀 가혹한 결론이 되었고 또다시 이런 사건이 문제가 된다면 과연 같은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이런 판례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상소의 포기 취하에 관해서는 나중에 강의한 4741 이하에서 다루고요. 상소권 회복에 대해서는 강의한 4752 이하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판결 등본 송달 제도에 대해서는 규칙 148조에 있으니
규칙을 읽어봐야 되겠지요. 같은 얘기가 1995년에 선고된 955 사구결정에 같은 논리의 판결이 다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내용을 읽어보면 항소포기와 같은 절차 형성적 소송 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의 판례에 의하면 그 중에서 두 번째에 보면 그 착오가 행위자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서 판결이 이렇게 인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요건은 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은 한 가지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둘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재항고인에게 1821에 보시면 교도관이 내어주는 상소권 포기서를 항소장으로 잘못 알고 상소권 포기서와 항소장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상소권 포기는 그로 인해서 재판이 확정되게 되는 것인데 항소장은 오히려 그거에 의해서 잘못된 판결을 다투겠다는 것인데요. 상소권 포기서를 내어줬는데 교도관이 항소장으로 잘못 믿은 나머지 이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서명 무인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재항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재항고인의 항소 포기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 제기된 변호인의 항소가 항소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하다면 그 항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기각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편 소송행위의 추안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소송행위의 추안. 무효인 소송행위의 치유가 될 수 있느냐, 추후 보완될 수 있느냐와 관련되어 있지요. 그래서 친고죄 고소가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 앞서 소송 조건의 추안에서는 공소 제기 전에 고소 없이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는데 이 경우에는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나중에 공소 제기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에 고소 없이 공소 제기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추안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공소 제기 전이냐, 공소 제기 시점에서의 시점에서 추안 여부를 인정하느냐, 공소 제기를 전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앞서 소송 조건의 추안과 구별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공소 제기 후에 소송행위의 추안에 대해서는 적극설과 소극설, 절충설의 입장이 있는데요. 절충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친고죄로 공소 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비로소 공소 제기 후에 판명되거나 친고죄가 추가된 경우라면 공소 제기 후에 고소를 하더라도 추안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절충설의 입장이 되겠지요.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요. 8.2도 1504 판결, 8.2도 1504 판결에서 보는 것처럼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간죄는 친고죄로서 과거에 80년 이 판결 선고 당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고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안은 어떻게 해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소극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극설. 한편 절충설의 여지가 있느냐? 1825에 보면 절충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공소 제기 후에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충설의 입장을 배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 제기 후에 소송 행위의 추안, 고소 같은 경우